안녕하세요. 좀 이따가 놀러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 김에 영상도 찍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을 해보고 가려고 해요. 비전공자지만 개발자로 전향하는 걸 희망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어떻게 비전공자로서 개발자가 될 수 있었는지 팁을 몇 가지 전달드리려고 해요. 그동안 걸어왔던 로드맵이라든지 의미 있었던 활동, 코테, 이력서, 면접 보는 방법 등 여기 하나에 꾹꾹 눌러 담아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는 방법 위주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자면 문과 4년제 대학을 나왔고요. 한 3학년 때부터 디자이너랑 마케터로 일을 하다가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졸업을 하고 더 준비를 해서 개발자가 됐어요. 준비할 때는 인강으로 시작을 했어요. 생활코딩 같이 유튜브에 무료로 풀린 강의들은 많아요. 특히 기초적인 내용들은 블로그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구글링도 하고 인강도 보면서 공부를 하다가 스타트업 코드라는 제 영상에도 몇 개 만들었는데 거기서 자바스크립트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4개월 정도 자바스크립트를 배우고 프로그래머스에서 국비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5개월 정도 국비 교육을 받으면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리액트, 뷰, 깃 관련된 다양한 사이드 프로젝트 경험을 쌓고 당근마켓에서 2개월 정도 인턴 근무 경험을 갖다가 지금 회사에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준비 기간은 인턴 기간 포함해서 1년 반 정도 됐던 것 같고요. 딱 2년 잡았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빠르게 취업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댓글로 많이 봤던 질문들 위주로 구성을 해왔는데 많았던 것 중 하나가 뭐부터 시작해요에 대한 답이에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인강으로 시작을 했는데 인강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편하잖아요. 집에서 아무 때나 원하는 시간에 들을 수 있고 무료 강의도 많고 내가 이게 할만한지 재밌는지 적성을 좀 찾아본 다음에 학원이나 부트캠프 이런 걸 알아보시는 걸 추천해요. 어떤 걸 추천해달라고 하시면은 저는 사실 생활코딩으로 시작해서 생활코딩을 추천드리는데 그 외에도 저는 무료라면 추천드려요. 아니면은 제가 썼던 책도 있거든요. HTML, CSS 관련돼서 초심자의 마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썼던 책도 있는데 그걸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진짜 필수가 아니라 정말 무료도 많고 인강도 많고 책도 많고 자료가 진짜 많아요. 찍먹해보기 너무 좋고 한번 시도만 해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는 HTML, CSS까지는 어떻게 잘 따라가고 자바스크립트도 초반 부분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부터 이제 언어라고 불리고 프로그래밍적 사고나 문법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따라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자바스크립트 포기한다고 그런 영상도 올리고 그랬는데 했던 삽질 중 하나가 자바스크립트라는 것도 HTML, CSS처럼 한 권의 책, 블로그 글 이런 걸 다 독파하면은 배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많고 어려우니까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부터 좀 코딩 싫어지고 이랬던 것 같은데 잘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어느 정도 자바스크립트를 배웠다 싶으면 이제 만들고 싶은 걸 좀 만들어 보면서 그때그때 모르는 걸 찾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거 만들고 하면서 얻는 재미도 진짜 크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서칭 능력도 키워지고 처음부터 당근마켓 이런 걸 만들겠어 라고 하기보단 예를 들어 당근마켓에는 채팅 기능도 있고 업로드하는 형태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것만 먼저 구현해 보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둘씩 만들어가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들었던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배워야 될 차례겠죠? 왜냐면은 입사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리액트, 뷰, 스벨트 이런 것들을 최소 조건으로 요구를 하니까 배워야 하는데 뭘 배워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리액트 배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리액트가 가장 취업 시장에서 먹히는 라이브러리기도 하고 자료도 그만큼 많고 하는 사람도 많아서 훨씬 더 배우기 좋아요. 자료 많은 게 중요한 이유가 사람들이 기존에 물어봤던 자료를 보고 한 번에 알 수 있고 삽질을 훨씬 덜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시간 효율도 생기고 빨리빨리 배울 수 있는 동력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쓰고 커뮤니티가 크고 자료가 많은 걸로 배우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이게 다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졌거든요. 자바스크립트 알고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한번 배워놓으면 뷰나 스벨트나 다른 것들도 금방금방 배울 수 있어요. 저도 리액트로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스벨트라는 걸 한번 해봤었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걸렸던 것 같아요. 스벨트에 적응하기까지. 그러면 리액트 배우면 끝날까요? 개인적으로 리액트도 결국 구현을 위한 도구일 뿐 구현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채용에서도 구현 과제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게 구현일 테니까 구현 능력을 기르는 걸 추천해요. 그러면 구현 능력을 기르려면 사이드 프로젝트겠죠?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 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거를 뭐 디벨롭 시켜도 되고 리액트로 리팩터링을 해도 되고 조그만 기능들을 만들었다면 이번에 뭐 다양한 페이지가 있고 뭐 회원가입도 있고 로그인도 필요한 하나의 프로덕트를 만들어보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걸 하면서 또 배우는 게 너무 많고 언어나 라이브러리에 대한 학습 경험도 훨씬 향상되고 내 포트폴리오도 만들어지고 일석삼조, 사조? 엄청 장점이 많아요. 협업 능력도 기르고 깃허브도 쓰겠죠? 깃을 다루는 것도 배울 수 있을 테고 배포도 해야겠죠? 그럼 배포 능력도 생기고 다 경험이고 문서로 정리를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이만큼 했고 이거를 만들기 위해 어떤 경험을 했고가 다 자료로 쌓이는 거예요. 이력서 준비라든지 뭐 취업 준비를 위한 무언가를 하는 게 그냥 사이드 프로젝트 하나로 다 퉁쳐진 것 같았어요. 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혼자 해도 어떤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게 뭐고 나는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 사람이고 를 충분히 표현할 수만 있다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이드 프로젝트 하면 끝날까요? 아, 물론 거의 다 했어요. 우리는 회사에서 면접이라는 걸 봐야 되잖아요. CS 지식이나 뭐 코딩 테스트나 과제 구현 이런 거를 많이 내준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구현 같은 거는 사이드 프로젝트 하듯이 하면 되는데 CS 지식이나 코테는 또 별도의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알고리즘과 운영체제 등 CS 공부도 배워야 합니다. 네, 이거에 대한 공부법은 제가 뒷부분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역시나 다 배울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제 기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는지 좀 더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뭐까지 공부하면 웹 개발자 될 수 있어? 라고 진짜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기 위한 최소 스펙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리액트, 깃, 알고리즘, 자료구조,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 CS입니다. 그래서 이거 공부하면 웹 개발자 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 너무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은 이 방대한 걸 그래도 짧은 시간 내에 빨리빨리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추천한 활동 3가지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로는 스터디예요. 스터디의 장점이 나태해지는 걸 조금이라도 극복을 할 수 있거든요. 정해진 시간에 뭘 해오기로 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어떻게든 하게 되더라고요. 혼자 하면은 잘 안 하게 되고 다음에 하지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어서 차라리 스터디 같은 거를 정해서 다 같이 시간 약속 잡으니까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스터디가 처음에는 막 의욕 넘치게 시작했다가 막판에 좀 흐지부지해지고 약간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스터디도 개인 성향에 따라 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되게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스터디를 원할 수도 있고 정말 빡세게 하는 스터디를 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스터디를 잘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속 가능한 스터디를 찾아야 돼요. 오래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스터디는 짧게 끝나도 물론 뭐 사이드 프로젝트 형태로 해도 좋지만 CS나 뭐 알고리즘 같은 건 정말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가 필요한 스터디의 경우에는 더더욱 자기한테 맞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스터디를 찾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그런 스터디를 찾았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저는 이런 스타일의 스터디를 만들려고 하고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와달라라고 그 국비교육 슬랙에다가 남겨가지고 모았었거든요. 속한 커뮤니티가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스터디를 만들어서 여셔도 되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도 개발자 관련된 것도 정말 많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 개발자 커뮤니티가 전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모집 공고 좀만 올려보시면은 진짜 많이 지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돈 내고도 하는 스터디인데 내가 직접 그렇게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좋잖아요? 스터디를 직접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능동적인 이미지도 부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독서예요. 너무 뻔하지만 책은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을 틀리지 않고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책을 읽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좀 더 있어요. 면접에서 가끔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읽고 있는 개발 서적이 있냐고. 아니면 자기가 읽고 있는 책들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몇 번 있어요. 리팩터링 얘기가 나오면 리팩터링 책을 읽어봤다는 경험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러이러한 책이 되게 좋다라고 했을 때 저 그 책 읽어봤는데 진짜 좋았어요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순간 저는 책을 열심히 읽고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적인 요소에만 신경 쓰라고 책을 읽는 건 아니지만 지식을 얻음과 동시에 그런 이미지를 전달할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안 읽을 이유가 없는 거죠. 조금 팁을 드리면은 취준을 하시는 분들이나 신입분들, 저도 물론 포함이지만 어려운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완독하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제공해주는 책을 잘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다 읽지 않아도 돼요.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쏙쏙 뽑아서 읽는 것도 저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걸 읽으면서 왜 나는 이해를 못할까라고 자괴감에 들어 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더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배워야겠다, 알고 읽어야겠다라고 하는 책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은 패스하셔도 되고, 좀 더 내 수준의 난이도에 맞는 책들을 읽어가면서 효율적으로 읽으세요. 책도 그냥 읽으면은 솔직히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노션을 기록을 하던, 뭐 책갈피를 하던, 밑줄을 긋던 자기한테 맞는 책을 찾아서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읽고 이미지도 챙기고 하기 때문에 저는 독서를 추천합니다. 또 하나의 추천하는 활동으로는 자신의 강점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단점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강점을 정말 살리는 것도 중요해요. 개개인이 가진 강점들이 있을 거고, 그 강점들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그 강점을 살려서 같이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문서화였거든요. 저는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면서 리마인드 되고 나중에 필요할 때 또 찾아보고 이렇게 제가 공부한 게 자료로 남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노션에다가 엄청 기록을 많이 했어요. 공부한 모든 거를 기록하고 이력서에 첨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실제로 면접에서 제가 이제 문서화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는 노션만 봐도 알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것도 활동이라고 한 이유가 문서화도 어떻게 보면 시간 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단순히 구현하고 알찼다 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지만 이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글로 정리하는 것도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개발 관련된 강점을 하나를 꼭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기만의 특색을 만드는 방법 중 하나고, 저를 더 꾸미고 어필하는 데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외에도 엄청 많고 의미 없는 활동 없지만 몇 개 더 뽑아보자면, 뭐 오픈소스 같은 거 코드 분석을 하거나 기여를 해보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라이브러리 쓰면 우리 그냥 쓰잖아요. 저도 그냥 쓰는데, 쓰는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코드를 분석해보고 까보면 그거에 대한 경험을 얘기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걸 얘기함과 동시에 나는 그냥 라이브러리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을 하고 쓰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또 줄 수 있어요. 코드 기여까지는 안 해봐도 뭐 라이브러리 분석까지도 해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개발 동아리도 있겠고요. 제가 여태까지 했던 말이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이 되자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스터디도 하고 책도 읽고 뭐 오픈소스 기여도 하고 이런 게, 회사 면접관 입장에서도 자기 개발하는 사람이 회사에 왔을 때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고 개발을 하는 사람이네? 라는 이미지를 주면서 그럼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왔을 때 같이 재밌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면접관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능동적인 이미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거를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러려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했던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고 능동적인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활동이라면 저는 다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코테 풀어야 되고요. CS 준비해서 면접 봐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력서도 적어야 되고, 면접도 뭐 기술 면접이랑 인성 면접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는 풀어갔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코테를 풀 수 있는 사이트로는 프로그래머스나 백준, 뭐 리트코드 되게 많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가장 쉬운 문제를 풀어보세요. 풀 때 뭐 코드부터 치지 말고 이거를 어떻게 구현을 할 건지를 생각을 한 다음에 코드를 쳐보는 거를 추천해요. 처음에는 구현 방법까지는 어떻게 저떻게 생각날 수도 있어요. 문제 자체가 막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코드를 막상 쳐보려고 그러면은 안 쳐질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때 답을 보세요. 그냥 답 봐도 괜찮아요. 답 보고 내가 했던 생각이 맞는지, 내가 했던 생각을 이 사람은 어떻게 코드로 구현을 해놨는지를 보세요. 그러면은 할 거예요. 그럼 그 문제 마킹하고 다른 문제 풀어보세요. 마킹을 하는 이유는 다시 풀어보기 위함인데요. 답을 보면은 제가 쓴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생각이 안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그건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풀어보면서 답을 안 보고도 내가 생각을 하고 그걸 코드로 구현할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해서 마킹을 해야 합니다.
복습 진짜 중요하다는 거. 쉬운 난이도 문제 보고 구현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코드로 어떻게 쳐볼지 연습하고 모르면 답 보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은 쉬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코드로 구현하는 게 굉장히 쉬워져요. 그렇게 해서 하나 둘씩 풀려지면은 다음 단계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1단계에서 했던 무작정 풀기보다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에도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유형별로 문제를 풀어보고 이 유형에서는 어떤 자료구조 알고리즘이 보통 쓰이고 이 유형에서는 어떤 패턴의 코드를 짜는지를 학습을 해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게 또 자료구조랑 알고리즘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DFS라는 게 자주 쓰이는 알고리즘 유형이 나왔어요. 그러면 DFS라는 알고리즘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또 시간 복잡도라는 것도 있어요. 카카오나 이런 데서 되게 시간 초과를 빡세게 보는데 코드를 무작정 막 비효율적으로 돌려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거고 효율적으로 풀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 복잡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검색하면 계산하는 방법 잘 나오거든요. 자료구조 알고리즘 시간 복잡도 계산 유형별 풀이 이런 거를 다 보면서 풀어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코테 스터디를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에 같은 유형별로 3문제씩 풀었거든요.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가 패턴이 좀 생겨요. 결국 코테가 어떤 유형이 쓰였는지 추측하고 시간 복잡도 계산해서 이를 바탕으로 구현 목표 세우고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테 공부를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CS 준비 방법인데요. CS가 비전공자한테 진짜 불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모르거든요. 그 구현에 필요한 지식이나 이런 것도 알기 바빠 죽겠는데 컴퓨터 단에서 어떻게 운영체제가 돌아가고 이런 거를 배울 시간이 있겠어요. 그래서 추천하는 방식이 구글에 웹 프론트엔드 CS 면접 질문 치면은 진짜 다양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부터 하나씩 공부하는 걸 차라리 추천드려요. 면접 질문 리스트에 나온 거를 보고 그거를 설명해 주신 분들 것도 여러 개 보고 하면서 그 자기만의 기술 면접 노트를 만들어 놓으세요. 이젠 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싶을 수도 있는데 아직도 물어보고요. 설령 안 물어보더라도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건 개발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정말 필요한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구글링에서 나오는 질문들 이해하고 조금은 외울 필요도 있어요. 어쨌든 제가 그걸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하려면 좀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고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력서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쉽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부터 간결하게 적으면 됩니다. 이력서를 물론 다 보시지만 위에 있는 거를 가장 보고 갈수록 조금 더 이렇게 스크롤을 빨리 내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 성격상. 그래서 처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적는 편이에요. 그리고 자신 있는 기술만 적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는 뭐 많이 아실 수도 있지만 이력서에 적어놨는데 제대로 모른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저도 이력서에 할 수 있는 걸로 리액트랑 자바스크립트랑 타입스크립트 적어놓은 것 같아요. 뷰나 다른 걸 안 써봐서 안 적은 게 아니라 제일 공부 열심히 한 걸로 적은 거예요. 대답 제일 잘할 수 있는 걸로. 그리고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것도 이력서에 굉장히 많이 넣으시는데 단순히 어떤 기능을 구현했다, 뭘 구현했다 라고 나열을 하기가 거든요. 왜냐면 그걸 구현한 것 자체만으로도 있어 보여요. 뭐 오어스를 통해서 로그인을 구현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기술을 써봤고 이런 걸 구현했다 보다는 기술을 사용해서 어떤 효과를 냈고 내가 고민한 게 뭐고를 적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 블로그나 그런 걸 만들어서 별도로 첨부하는 방식으로 해도 되니까 어떤 효과를 냈는지 적는 게 훨씬 더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기술은 배우면 그만이지만 그 기술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냐는 전적으로 개인의 능력에 달렸기 때문에 내가 뭘 하나를 공부할 때 어디까지 깊게 공부를 하고 어떤 거를 가장 고민했고 중요시 여겼고를 글로 나타낼 수 있고 잘 설명을 할 수 있다면 확장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배울 때도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겠구나를 알려주는 거죠. 간결하고 중요한 것만 깔끔하게 적고 기술 같은 거를 설명할 땐 자세하고 깊고 심도 있게 적는 걸 추천드립니다. 재밌는 이력서를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을 알 때도 저는 여자예요. 대학교를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어떤 대학교에서 어떤 학과를 나왔는데 여기서 이런 거 배웠을 때 진짜 재밌어요. 오 진짜요?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더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력서를 재밌게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면접 준비 방법인데요. 2가지 중요한 거하고 2가지 정도 중요하지 않은 걸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분 자기소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새는 조금 안 시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소개를 할 때 그 1분 자기소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오히려 활용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제가 질문 받고 싶은 부분을 1분 자기소개에 넣으면 얼마나 좋아요. 간결하게 내가 어떤 경험을 대표적으로 해왔고 어떤 기술을 사용할 줄 알고 어떤 걸 좋아하고 나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1분 안에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은 그 속에서 되게 관심 있는 질문이 꼭 하나씩은 생길 거거든요. 뭐 그런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라고 하면서 얘기가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 받고 싶은 내용을 저는 1분 자기소개에 잔뜩 우겨 넣습니다. 중요한 거 두 번째로는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라는 걸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질문을 받았을 때 무조건 답변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이 질문을 한 의도가 뭔지 충분히 파악을 한 다음에 답변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게시판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때 저는 리액트로 뭘 만들어가지고 DB는 파이어베이스 쓰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저 같으면은 제작 기간이라든지 백엔드는 지원되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게시판인지 어드민 페이지도 필요한지 라는 거를 물어보면서 자세하게 기능에 대해서 정의를 해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오히려 답변하기도 되게 편해지고 상황을 구체화시키고 약간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것도 전달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질문을 하는 사람도 내가 제대로 질문을 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내 질문을 했을 때 이해를 못하는 거를 분명히 질문을 해주고 전달을 해주면 이 사람이랑은 되게 일할 때 그래도 미스커뮤니케이션 없이 잘 일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거죠. 동료로서 같이 회의를 하고 티키타카 하는 느낌이에요. 면접이 아니라. 면접관 분들이 지원자를 뽑으면 옆에서 같이 일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화가 잘 되는 거는 굉장히 어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중요하지 않은 거는 회사 바이 회사지만 복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깔끔하게만 입으면 되고 정장은 요새 IT 쪽은 진짜 많이 안 바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좀 창의적인 자기소개를 하는 게 좀 유행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김치 같은 존재입니다. 익으면 익을수록 이러면서 막 시작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그 간결하게 자기소개를 하는 거에 위반한다고 생각을 해요. 비유적인 표현을 하는 거는 핵심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간결하고 핵심만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자기소개는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한 면접 준비 방법이었고요. 간단하게 Q&A 조금 하고 갈게요.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말한 거 봤으면 어렵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코테 준비, 면접 준비, CS 공부 준비 어렵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요. 아직도 공부 중이고 저도 면접에서 질문 답변 못하는 게 태반이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도 결국 면접에서 물어보는 건 제가 모르는 거더라고요. 안 어려운 거 없다 생각하고 그냥 해야 돼요. 질문 모르는 거 받으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놓쳤구나. 다음에 이 부분 챙겨야지 라고 하고 넘어가고 다음 면접에서 다시 공부해서 또 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저는 부딪혀 왔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그냥 차근차근 계속 해나가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도 운영체제 기초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너무 레드오션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후발주자가 가져야 될 마인드나 팁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확실히 개발자 대규모 채용 시대는 조금 끝난 것 같아요. 경제나 투자 상황이 그렇게 막 활발하진 않아서 채용이 활발하진 않지만 또 회복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대규모 채용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개발자에 대한 니즈는 아직도 계속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개발자가 되려고 노력만 한다면 채용 시장과 관련 없이 취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교육을 꼭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해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국비교육은 무료인 곳도 많고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곳도 많아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간 거였어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거든요. 제가 막 엄청 부지런한 사람이고 엄청 모티베이팅한 사람이라서 막 한 1년 반 만에 끝내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게으르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굉장히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들었던 거지 좋은 환경을 세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국비교육이 아니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따야 되는지 아니면 대학교가 중요한지 이런 게 또 고민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실무에서 필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더 우선시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회사 바이 회사겠지만 저는 일단 어떤 자격증도 따지 않았고 심지어 이력서에 대학교도 안 적었어요. 그리고 맥북을 사야 되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약간 iOS 개발자를 꿈꾸신다면 좀 사셔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맥 기반의 환경에서 계속 테스트를 하고 코딩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구매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당근마켓 인턴 했을 때 맥북 처음 써봤고요. 그 전에는 윈도우 환경에서 무거운 파일 돌릴 때 타이핑 로딩 오래 걸릴 정도로 꾸진 컴퓨터로 막 코딩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맥북은 iOS 개발자가 꿈꾸시는 게 아니라면 저는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도 효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상황에 맞게 현실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갑자기 막 당근마켓 하나 서비스를 다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은 어렵거든요. 너무 기능이 많아서. 간편화해서 핵심 기능을 우선적으로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더 덧붙여가고 디벨롭하는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방대하게 계획을 세우면 또 구현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구현하다가 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오래 가려면은 되게 작은 태스크 단위로 잘게 쪼개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간략하게 말하는 거 좋아한다 했는데 진짜 말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저도 완벽하지 않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저도 다 실천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거를 목표로 항상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그냥 다시 도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고 코테도 통과 못한 게 많고 면접 질문 대답 못한 게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느꼈던 경험들을 공유를 해서 도움 받으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어요. 제 말을 100% 따르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참고하시고 이거는 나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자기한테 맞는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정말 제 모든 걸 다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내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파이팅이에요. 안녕.